안녕하세요, 홍승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간모욕 재판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고 소명을 적극적으로 했으나 결국에 기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소장을 받아보게 됩니다. 공소장에는 나의 혐의 사실이 뭔지, 범죄 사실과 함께 적용 법적 그리고 변호인 선임 여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을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증거 기록입니다. 증거 기록을 신속하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증거 기록 안에는 내가 조사받은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최초 신고를 한 신고인의 참고인 진술조서가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조서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각각의 증거가 한꺼번에 편철된 것을 증거 기록이라고 합니다.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증명 책임은 검사한테 있기 때문에 검사가 이런 기록들을 전부 재판부에 현출시켜서 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게 우리 형사소송법의 구조입니다. 왜 증거 기록이 중요하냐면 이걸 보고 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진술을 하고 목격자가 이렇게 진술을 해서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검토를 시작해서 그 최초 신고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지는 않은지, 서로 둘이 말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증거 기록을 검토한 뒤에 그 당시에 다른 목격자가 있었다면 이런 목격자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향후에 법정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회 공판기일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공판기일, 증인신문입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 상간모욕 등 다수의 사례에 있어서 재판 과정에 있어서 핵심 증인신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격자라든지 아니면 피해자를 법원에 불러내서 반대신문권, 즉 이제까지는 검사가 중심이 돼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면 반대편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라든지 목격자 진술의 모순점을 현출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법원에 있는 재판장님 그리고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이 이 친구 말을 다 믿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친구가 조금은 과장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심증을 형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피고인이 그런 상간모욕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상간모욕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현출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간모욕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한 것이 맞기는 하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법리적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술자리에서 저 사람은 참 개념이 없다, 우리 상관 누구누구가 있는데 그분은 참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들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모욕이라고 하면 사회적 평가를 아주 저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새끼다, 막대 먹은 새끼다, 이렇게 비속어를 써가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해야 성립하는 것인데,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해서 저속한 표현을 썼다 라고 해서 무조건 다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대법원의 사례를 보면, 또는 제가 했던 그런 법원의 판결례를 보면 어떤 발언을 한 것은 맞는데 이게 반드시 다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법리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리적으로 해결 가능한 다른 사례들도 있는데요.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파 가능성, 공연성이 중요합니다.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 뭐냐고 하면 단둘이 대화를 나눈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제3자한테 이걸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단둘이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해서 나하고 정말 친한 사람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라든지 배우자,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렇게 1대1로 대화를 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한테 전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하되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1대1 대화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이 정말 나하고 친한 사이였다, 전우였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다른 곳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다, 카톡을 나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데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 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간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례로 특정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술자리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소위들은 참 문제가 많다,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병사들은 참 어떤 문제가 많고 아주 나쁜 새끼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들, 우리나라에는 간부들도 수천 명이 넘고 병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특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성이 결여되어서 상관모욕이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제 사례 같은 경우에도 있었고요. 이제까지는 상관모욕에 있어서 나는 상관에 대해서 어떤 발언도 한 적이 없다 라고 해서 사실 인정이 안 돼서 무죄가 되는 사례, 그리고 어떤 발언을 했지만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특정성, 전파 가능성 또는 모욕 자체에 해당하지 않아서 상관모욕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발언 자체가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합의를 보는 게 최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상관모욕에 있어서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일반 모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벌금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벌금형으로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관모욕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예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행유예가 많이 선고가 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게 되면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금도 50% 정도로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병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향후에 사회에 나가서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상관모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고 법리적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집행유예 말고 선고유예라도 받아서 군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진심 어린 사죄 편지도 좀 보내고, 또는 금전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자료라도 지급을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됐을 때는 집행유예보다는 선고유예로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상당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상관모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승민 변호사였습니다.